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롭고 한편으로는 좀 무거운 주제로 심층 탐구를 준비했습니다. 청취자님들, 보통 그 은둔형 외톨이나 사회적 고립 이런 단어 들으시면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비슷하실 거예요. 방 문 닫고 안 나오는 20대 자녀, 그리고 그 문 밖에서 한숨 쉬시는 50대 부모님. 이런 모습이잖아요. 네, 맞아요. 취업 준비하다가 지쳐서 방황하는 청년의 이미지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관통하는 아주 섬뜩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20대 청년이 방 안에서 그대로 세월을 보내다가 50대가 되고 밖에서 밥을 차려주시던 50대 부모님이 어느덧 80대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일본과 한국의 최신 인구 통계 그리고 여러 사회 분석 기사들을 싹 다 모아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 고립이라는 게 단순히 젊은 시절 겪는 성장통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시한폭탄, 즉 동반 고령화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자료들이 주는 메시지가 정말 강력하거든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사회적 패턴을 같이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시한폭탄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바다 건너 일본의 최신 조사 결과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현상이 가장 명확한 수치로 드러난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경제신문에 보도된 자료인데요. 그 비영리 법인 중에 KHJ 전국 히키코모리 가족회 연합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27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꽤 큰 규모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은둔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평균 연령이요. 10년 전에는 32.7세였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36.9세로 무려 4.2세나 증가했습니다. 와, 사살이 훌쩍 뛰었네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부양하는 부모님의 연령이에요. 부모의 평균 연령 역시 10년 전 62.8세에서 지금은 66.3세로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66세.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가 굳게 닫힌 문 하나라 사이에 두고 그냥 한 지붕 아래서 같이 늙어가는 그 동반 고령화 현상이 통계로 완전히 굳어진 거네요. 정확합니다. 10년 동안 당사자 연령이 4살 넘게 올랐다는 건 은둔을 끝내고 사회로 나가는 사람보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나이만 먹어가는 이른바 고인물 현상이 훨씬 심각하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그 유명한 8050 문제, 그러니까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부양한다는 말이 더 이상 극단적인 뉴스 기사가 아니라 보편적인 현실이 된 거군요. 맞아요. 자료에 보면 이 부모님들의 주관식 응답들이 나오는데 참담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 연금만으로는 우리 아이 끼니 때우기도 벅차다. 세상에. 그리고 또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 아이는 세상과 이어질 인연이 단 하나도 없다. 이런 토로가 진짜 쏟아졌어요. 부모님들이 다 큰 자녀 생활비 대느라고 정작 본인들의 노후 자금이나 의료비는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비유를 하자면 막 그런 거잖아요. 비행기 사고 났을 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부모부터 써야 되는데 부모가 자기 숨이 멎어가는 와중에도 다 큰 자식한테만 마스크 씌워주려고 고군분투하는 딱 그런 모습이네요.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경제적 붕괴가 가족 단위로 일어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한정된 연금을 두 세대가 쪼갰으니까 양쪽 다 절대적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파헤쳐 볼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 8050 문제가 단지 부모가 자식을 너무 과잉 보호해서 생기는 개인적인 불행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이 자료의 매력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연합회의 히바나 무스코 공동대표가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게 단순한 가족 비극이 아니라 명백한 정책적 사각지대라는 겁니다. 지자체들이 이 고립 문제를 여전히 청년 정책의 틀 안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걸 강하게 비판했어요. 근데 은둔이 시작되는 시기가 보통 20대 청년 때니까 청년 정책으로 다루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복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이에요. 보통 정부 시스템은 나이를 기준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잖아요. 만약 청년 기준이 만 34세나 39세라고 쳐보죠. 그럼 이 고립된 당사자가 40살 생일을 딱 맞는 순간 복지 시스템의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아, 39세 11월 31일까지는 관리 대상이다가 새해 첫날 40세가 되면 그냥 시스템에서 삭제가 된다고요? 네, 맞아요. 마치 소프트웨어가 만료된 계정이라면서 프로필을 날려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고립 인구가 40대, 50대가 되면 생계형 복지나 노인복지 쪽이랑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부서 간의 장벽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면서 완벽한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지적입니다. 초기 대응도 실패하고 시스템은 이들을 지워버리고 참 무섭네요. 청취자님들 중에는 지금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이고 일본은 참 큰일이네. 거긴 옛날부터 히키코모리 심각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혀 아닙니다. 맞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한국의 데이터를 보면 이게 남의 집 불구경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청년 삶 실태 조사를 보시죠. 고립이나 은둔 상태에 놓인 한국의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비율이요. 불과 2년 만에 2.4%에서 5.2%로 폭증했습니다. 2배 이상 뜬 거죠. 그러니까요. 일본 전체 청년 중에 히키코모리 비율이 약 1.7% 내외로 추산되거든요. 이거랑 비교하면 한국은 이미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예요.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12월 사회적 관심계층 분석 자료를 보면요. 한국 전체 인구 중에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교류 저조층이 무려 4.9%입니다. 4.9%요? 100명 중에 4명꼴이네요. 그렇죠. 더 심각한 건 이분들 중에 근로활동을 하시는 분들 비율이 26.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평균 근로 비율이 64%인데 그 절반도 안 되잖아요. 일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요. 한국 고립 청년이 이미 5.2%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류 저조층 비중이 이렇게 크다면 이거는 우리가 일본의 8050 현상을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미 늪에 빠져 있는 거죠. 이미 우리만의 거대한 동방고령화 늪에 허우적대고 있는 거네요. 당장 아침 출퇴근길에 타는 지하철 한 칸에만 해도 이런 분들이 서너 명씩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절대 소수의 특이한 사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 속도, 이게 정말 서늘한 경고거든요. 일본은 경제 침체랑 같이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 문제가 골마 터졌다면 한국은 그 압축 성장만큼이나 이 무너지는 속도도 엄청나게 압축적입니다. 청년 문제에서 중장년 문제로 전이되는 게 통계로 완전히 확인이 된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양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건지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고들어 봐야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만 봐도 이건 개인의 의지가 나약해서 방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완벽한 구조적 원인에 닿아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화, 이게 제일 큰 원인으로 지목되더라고요. 네,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보셔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첫 취업에 실패하거나 실직을 해도 좀 다른 일자리를 거쳐서 다시 노동시장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다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패자부활전이 가능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이나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 이 둘 사이의 벽이 너무나 견고합니다. 한번 미끄러지면 끝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맞아요. 20대 후반에 1차 시장에 못 들어가고 비정규직을 전전하다가 30대 중반이 딱 되면 기업들은 더 이상 이들을 신입으로 안 받아줍니다. 재도전의 기회가 구조적으로 차단돼 버리는 거죠. 그 순간 개인이 느끼는 거대한 수치심, 패배감, 이게 결국 사회적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아, 내세울 번듯한 직장이 없으니까 친구들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명절에 친척들 얼굴 보는 건 더 끔찍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치심을 감당하려고 세상에서 가장 좁고 안전한 공간, 자기 방으로 숨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이럴 때 대가족이나 지역 공동체 같은 다중 안전망이 있었잖아요. 이웃들이 챙겨주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1인 가구가 폭증하고 그런 공동체가 싹 다 해체됐죠. 다 뿔뿔이 흩어졌죠. 네, 결국 이 거대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건 오직 가정, 정확히 말하면 부모라는 단일한 안전망뿐입니다. 이 모든 부담이 독박처럼 부모에게 몰리는 거예요. 와, 이거 비유를 하자면요. 큰 지진이 났는데 튼튼한 공공 대피소는 다 무너지고 없어요. 그래서 다 낡아가는 나목 기둥 하나,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기둥 하나에 의지해서 그 현대사회의 온갖 충격을 다 버텨내라고 등 떠미는 격이네요. 너무 와닿는 비유네요. 여기서 시니어 부모님들의
아주 지독한 딜레마가 생깁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로서 내 자식 끝까지 거둬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족 윤리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녀 은둔을 밖에 말도 못하고 창피하면서 혼자 안고 가시죠. 속으로만 끙끙 앓으시는 거죠? 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명은 비약적으로 길어졌으니까 부모 본인의 30년치 노후비, 의료비 이거 다 스스로 감당해야 하잖아요. 현대사회의 가혹한 요구죠. 자녀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전통적 가치랑 부모 본인의 생존이라는 이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그냥 가족 전체가 서서히 소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부모라는 그 낡은 기둥마저 무너지는 순간 결국 자녀의 생존도 거기서 같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가족이라는 마지막 안전망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 기둥의 부담을 덜어줄 것인가. 그래서 자료들이 제시하는 아주 구체적인 타겟책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개의 날개, 지원과 요구의 균형입니다. 지원과 요구 하나씩 좀 뜯어보죠. 일단은 부모의 짐을 덜어주는 지원은 완벽히 이해가 갑니다. 방 안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문 밖에 있는 부모의 건강과 경제력부터 챙겨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청년 정책 안에 부모를 위한 상담이나 자존 모임도 꼭 포함시키고 고립이 더 깊어지기 전에 지역사회랑 연결 통로를 만들자. 부모가 살아야 자녀를 세상으로 이끌 동력이 생기니까요. 여기까지는 끄덕여집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두 번째, 요구라는 부분에서 좀 우려가 생기거든요. 어떤 부분이시죠? 아니, 지금 방문을 쾅 닫고 우울감에 빠져있는 자녀한테 사회나 부모가 대놓고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야, 이제 나가서 돈 좀 벌어라. 이렇게 압박하는 순간 오히려 그 수치심을 건드려서 애를 더 깊은 동굴로 확 밀어넣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딱 그 우려 때문에 방문을 두드리지 못하십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긁어부스럼 만들까 봐 무조건적인 보호막만 쳐주시죠. 밥 차려주고 용돈 주고. 그런데 이 완벽한 무균실 안에서 자녀는 자립할 지회 자체를 박탈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구는 당장 나가서 취업하라는 식의 가혹한 처벌이나 압박이 아닙니다. 아, 거창한 경제활동 하라는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자료에 명시된 요구는 자립을 향한 아주 작은 단계적 계단, 즉 정교한 기준을 세우라는 겁니다. 무조건적 수용 대신에 아주 미세한 일상적 마찰을 일으키는 거죠. 일상적 마찰이요? 네. 근육을 키우려면 덤벨로 작은 저항을 계속 줘야 하잖아요. 심리적, 사회적 근육도 똑같습니다. 방에서 하루 한 번은 무조건 나와서 거실에서 가족과 밥을 먹게 한다던가. 아주 소소하네요. 자기 방 청소는 스스로 하게 하고 동네 편의점 가서 쓰레기 봉투 사오기 같은 아주 작은 사회 참여를 요구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자기관리 책임을 지우면서 삶의 감각을 잃지 않게 붙잡아주는 거죠. 아, 닫힌 문을 도끼로 부수고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방 안에서 스스로 문고리를 잡고 한 뼘씩 열어보게 만드는 근력 운동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고 판단이 또렷하실 때 이 룰을 정하고 지역사회랑 연결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감싸고 숨기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가족끼리 꽉 닫아둔 빗장을 조금이라도 풀어야 그 틈으로 튼튼한 공적 안전망의 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윤리나 사랑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합리적인 기준과 공적 안전망을 세워주는 것. 이게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줄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이네요. 자, 청취자님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일본의 8050 현상, 그리고 한국의 이 가파른 고립 통계들, 결국 이건 남의 집 담장 너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인 안전망을 어떻게 다시 짤 것인가, 우리 모두의 치열한 숙제입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생존의 문제죠. 그런데요, 오늘 이 깊이 있는 자료들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8050 문제의 자료들은요, 그래도 문 밖에서 밥이라도 차려주면서 기다려주는 부모라는 마지막 안전망이 있는 경우를 다룬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존재한다는 전제죠. 근데 만약에 애초에 기댈 가족조차 없는 1인 가구 청년이 덜컥 고립의 늪에 빠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8050 문제를 뒤쫓아간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부양해줄 늙은 부모조차 없는 완벽하게 단절된 고립, 이른바 혼자 늙어가는 30대 무연고의 위기를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와, 그거 정말 낡은 나무 기둥조차 아예 없는 허허벌판에서의 고립이네요.
기존 통계가 다 놓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청취자님들도 이 부분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움을 즐기시는 우리 청취자님들, 오늘 이 길고도 묵직한 심층 탐구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머리를 아하 하고 탁 치게 만들 명확하고 통찰력 넘치는 자료들을 듬뿍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상에서 호기심 잃지 마시고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